그 기준이 되는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 가치를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국가가 있을 때 그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어, 정책 협력을 해서 그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협력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ISLM 모형을 가지고 보게 될 텐데, 어, 우선 그 중심이 되는 국가가 있어요. 그 nth country, 뭐 편의상 기축통화국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말로 기축통화는 영어로는 vehicle currency라고 하고, 그 센터 컨트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센터 컨트리가 자기 나라 통화가 기준이 되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나라 이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홈 컨트리는 그 주변의 국가예요. 그래서 the other non-central country, 이 나라는 자국 통화를 그 센터 컨트리 통화의 가치에 고정시켜 놓고 그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것을 통화 정책의 목표로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홈 컨트리, non 센터 컨트리 이자율은 언제나 센터 컨트리 이자율하고 같아지겠죠. 그래야 고정 환율이 유지되니까. 그거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foreign exchange 마켓에서 domestic return하고 foreign return이 같아져야 균형인데,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면 환율이 항상 이 수준에서 고정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이 이자율을 이렇게 아니, 외국이 이자율을 올린다. 그럼 포린 리턴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변동환율제라 그러면 도메스틱 리턴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린 리턴이 움직였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간 센터 컨트리로 돈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가 그 난센터 컨트리 통화가 평가절하되겠죠. 그렇지만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때는 외국이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non-center country인 홈 컨트리도 이자율을 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요 고정환율 2바 수준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려면 외국 이자율하고 국내 이자율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non-central country는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량권이 완전히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의 재량권은 센터 컨트리만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그러면은 ISLM 곡선을 가지고 볼까요? 자, 왼쪽에는 홈 컨트리, non-center country인 홈 컨트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center country인 foreign country를 그렸어요. 처음 균형은 둘 다 IS1, LM1, IS star 1, LM star 1 여기서 균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 컨트리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desirable GDP, 그 desirable 총소득을 잘 성취해서 누리고 있고, 홈 컨트리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득 수준은 Y0인데 지금 환율을 맞추다 보니까 소득이 Y1인 상태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정 환율을 계속 지키려면 홈 컨트리는 계속해서 리세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센터 컨트리가 non 센터 컨트리에 대해서 뭐 별로 그다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non cooperative monetary policy를 펼친다 그러면 센터 컨트리는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득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홈 컨트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런 리세션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센터 컨트리가 난 센터 컨트리를 좀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 경제가 난 센터 컨트리 경제가 불황이니까 얘네들이 이자율을 낮출 수 있게 자기네가 통화량을 증가를 시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센터 컨트리에서 먼저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면 센터 컨트리 입장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수요 증가, 소비 증가하게 되니까는 소득도 같이 늘어나겠죠? 소득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트레이드 밸런스가 약간 악화되니까 IS 곡선이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LM과 새로운 IS가 만나는 곳에서 균형 소득을 얻게 되는데 이때 Y 스타 2 소득은 자기네들 포텐셜 GDP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과열된 상태가 유지되겠죠. 그러면 센터 컨트리가 이자율을 낮춰주니까 홈 컨트리도 같이 이자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이자율을 낮추면 소비 증가, 투자 증가하는데 소비가 증가하는데 소비 투자 다 증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수출이 약간 감소해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Y2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Y2는 센터 컨트리가 도와준 덕분에 이전보다 조금 더 포텐셜 GDP에 가까운 곳으로 소득이 움직이게 됐죠. 센터 컨트리는 자기네들이 약간 희생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던 포텐셜 GDP에서 약간 벗어난 소득 수준을 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센터 컨트리와 넌 센터 컨트리 간에 정책 협조가 있을 때, 없을 때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그게 한 가지고.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센터 컨트리가 아닌 주변 국가에서 서로 정책 합의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합의하지 않고 서로 경쟁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case of two non-center countries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그런데 홈 컨트리는 원래는 E1이라는 환율 수준에서 센터 컨트리의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새로 평가 절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환율을 올린다. 또는 자기 화폐를 평가 절상하겠다고 선언하고서 환율을 낮춘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유지하던 환율 E1바보다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환율 E2바를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홈 커런시가 devaluate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환율이 이전 환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국의 환율 화폐 가치가 이전에 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홈 커런시가 revaluate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센터 컨트리는 뭐 미국 같은 주요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의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두 개의 나라 홈 컨트리, 포린 컨트리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처음에 균형은 이 bar 홈에서 IS1, LM1이 만나는 곳에서 구즈 마켓, 머니 마켓 균형이 결정되고, 이자율은 미국 이자율과 같게 설정이 돼 있죠. 그때 소득 수준은 Y1이다. 근데 홈 컨트리의 포텐셜 GDP는 Y0이다. 포린 컨트리는 그냥 잘 운영하고 있어서 I 스타 1, LM 스타, IS 스타 1, LM 스타 1에서 미국 이자율과 국내 이자율이 같아지고, 그다음에 소득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포텐셜 GDP를 달성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두 나라가 정책 협조를 한다 그러면 우선 홈 컨트리가 평가 절하를 하겠죠. 평가 절하를 하려면은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 절하를 하더라도 이자율은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IX 곡선도 같은 위치로 옮겨주는 재정 정책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평가 절하가 되면은 수출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트레이드 밸런스가 개선이 돼가지고 또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non-central foreign country가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준다 그러면 foreign country는 통화량을 줄여주고, 통화량을 줄여주면 홈 컨트리가 통화량 늘리고 수출이 증대되면서 소득이 포텐셜 GDP에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처럼 포린 컨트리, non-central foreign country가 통화량을 줄여주면서 LM 곡선은 왼쪽으로 약간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니까 트레이드 밸런스 역시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있긴 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자율은 미국 달러 이자율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IS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같이 뭐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포린 컨트리의 새로운 균형은 Y2 스타로 포텐셜 GDP보다 약간 낮은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코어퍼레이트 하는 경우에는 홈 컨트리도 포텐셜 GDP보다 약간 낮은 소득 수준에서 만족하는 정도로 조정을 끝내고, 포린 컨트리도 자기네들 포텐셜 GDP를 약간 희생하면서 조금 낮은 소득 수준을 만족해가지고 이제 같이 뭐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홈 컨트리가 욕심을 더 부린다. 그래갖고 통화량을 더 증가시킨다. 그래서
국내 통화 가치를 더 하락시킨다. 환율이 더 높아지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드 밸런스 개선 효과라든지 또 거기 이자율을 달러 이자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포텐셜 GDP까지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포린 컨트리의 입장에서는 홈 컨트리의 수출이 증가되고 트레이드 밸런스가 개선되니까 소득도 늘어나는 반면 포린 엑스포트의 이 non-central foreign country의 엑스포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홈 컨트리 화폐 가치가 지금 계속 인위적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달러에 고정은 하지만 전보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고정을 하니까 트레이드 밸런스가 계속 개선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정반대 입장에 있는 non-central foreign country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전에 비해서 수출품의 그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홈 컨트리의 수출품에 비해서 이 포린 컨트리의 수출품은 상대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IS 곡선 왼쪽으로 더 이동. 왜냐하면 트레이드 밸런스가 나빠지니까. 그다음에 포린 컨트리 입장에서도 고정 환율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자율을 맞추기 위해서 통화량은 또 줄여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홈 컨트리가 공격적으로 자기 화폐를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유지를 하지만 계속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홈 컨트리의 경제 사정은 점점 좋아지는 반면 포린 컨트리의 경제 사정은 점점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무역 정책을 Beggar Thy Neighbor Policy,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그래서 Beggar Thy Neighbor Policy, Beggar, Beggar Thy Neighbor Polic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대중적인 경제 서적 같은 거 보면 무슨 환율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 환율 전쟁이라는 게 결국 인위적으로 계속 제곱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자기 나라만 국제무역 환경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베갈사이 네버 펄러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뭐 일반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한 나라가 이런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 쓴다 그러면 그 non-center foreign country 입장에서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쪽에서도 공격적으로 그 자국 화폐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정책을 인위적으로 펼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국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국내적으로는 뭐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서로 다른 나라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이제 서로 그 좀 더 보호무역적인 정책을 쓰게 되는 거니까는 그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교역의 규모가 점점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월드 이코노미 전체를 봤을 때는 총생산 규모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ooperation may be most needed to sustain a fixed exchange rate system with adjustable pegs so as to restrain Bagatelle neighbor devaluations. 그래서 이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뭐 서로 끝도 없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이제 거의 자해행위에 가까운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만약에 고정환율 제도를
안정적이고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 이제 이런 베갈사이 네이버 팔러시 같은 거는 좀 서로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같이 번영하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국가 간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협조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뭐 역사를 볼 때 이런 협조가 잘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 불과 한 3, 4년 전에만 해도 그 일본에서도 뭐 소재 부품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뭐 그 한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공격적으로 펼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해 보면 뭐 국가 간의 그 정책 협력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보기가 상당히 힘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근데 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흔한 일이라고 해도 그게 뭐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 뭐그 정도로 요약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 뒷부분은 뭐 골드 스탠다드니 그다음에 브레튼 우즈 시스템 그다음에 뭐 나중에 유로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그 환율 제도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한 기회가 있으니까 그 뒷부분은 뭐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 8장 Fixed Exchange Rate vs Flexible Exchange Rate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